간밤에 뉴욕에서 생긴 일 쉽고 빠르게 전달드립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 출발합니다. 이소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국면의 고용지표를 보여줬지만 전통 산업인 우량주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번 주 CPI, PPI를 발표합니다. 페드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고용 시장에서 흐름이 좋았던 만큼 물가단에서 둔화세를 확인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겠습니다. 계엄 폭탄 맞은 외국인 사흘째 한국 주식을 1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특히나 금융주 위주로의 매도가 강했는데요. 그동안 추진해온 밸류업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이 증시는 9월 11일 중국 PPI를 발표합니다. 그동안 시행해온 부양책에 대한 효과를 주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12월 경제공작회의도 내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10만 달러 찍은 비트코인, 금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2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라는 목표가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효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아침에 읽는 미증시를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28% 하락한 44,642에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0.25% 상승한 6,000선에, 나스닥 지수 역시 0.81% 상승하면서 19,859.77에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를 앞두고 있죠. 지난주 발표된 11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현재 미국의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좋은 상황에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연준 인사들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발언에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 12월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14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0.033% 하락했고요. 0.79%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00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견고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WTI 지수는 67.2달러에 마무리했는데요. 1.61%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지속하기로 했지만 공급 과잉 우려와 중동 리스크 완화로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애플부터 보시겠습니다. 애플은 0.08%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동안 퀄컴에서 납품받았던 아이폰 모뎀 대신 자체 개발한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내년에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어왔던 상황이라서일까요? 시장에서는 다소 주가가 하락하며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21% 상승하면서 443.57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1.81%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142.4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반독점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2%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일명 끼워 팔기라고 하는 번들링에 관여되어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경쟁업체인 AMD 역시 2%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다만 다른 반도체주인 인텔과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은 상승하면서 반도체주 섹터는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알파벳은 1.20% 상승하면서 174.71달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은 2.94%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연말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쇼핑 시즌이 이어지면서 산타랠리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을 비롯한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 등 유통업체들과 스타벅스 등의 소매 업체들 역시 강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 보겠습니다. 2.44% 상승하면서 역시나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주요 경쟁사인 틱톡의 매각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 내에서 메타 플랫폼스의 경쟁력 있는 입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주가가 629달러 선까지 장중 한때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7일에는 새로운 인공지능 텍스트 모델 라마 3.370B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도 보겠습니다. 테슬라 정말 무서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5.34% 상승하면서 급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테슬라의 목표가를 올려잡으면서 주가가 2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무려 5.34%나 상승하면서 38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죠.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당시에도 테슬라는 이 BOA의 호재로 인해서 3% 넘게 급등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BOA의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겠죠. BOA는 테슬라가 핵심 사업인 전기차 사업에서 2025년에도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전했고요. 또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를 통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거기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까지 기대감을 불러 모으면서 연초 대비 무려 56%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더불어 다른 전기차 종목들도 함께 상승했는데요. 리비안이 5% 이상, 루시드도 10% 이상 폭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먼저 룰루레몬 보시겠습니다. 15.89%나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399.6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룰루레몬의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2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23억 6천만 달러였는데요. 이 예상치를 넘어선 발표를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투자은행 스티펠이 룰루레몬 애슬레티카에 대해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가격 목표를 438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모닝스타의 수석 주식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워츠도 최근 인터뷰에서 룰루레몬의 중국 진출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 내 매출은 둔화되고 있지만 국제적인 매출 성장은 훨씬 더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의 3분기 매출은 2% 성장에 그쳤지만 중국 등 해외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면서 해외 매출이 33%나 급증했습니다. 17개 이상의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울타뷰티입니다. 역시나 8% 이상, 9%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428.17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울타뷰티는 재무 건전성 그레이트 점수를 받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의 가장 큰 글로벌 금융 서비스 업체인 레이먼드 제임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430달러에서 495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 3분기 울타뷰티의 강력한 재무 실적이 그 근거가 됐는데요. 2024년과 2025년의 회계연도 EPS 추정치를 각각 23.75달러와 23.65달러로 수정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연말 쇼핑 시즌과 4분기 실적까지 기대감을 모으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 보시겠습니다. 6.22%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미국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가 지난 5일 실드 AI와 AI 기반 무인기 개발을 위해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소프트웨어를 공유해 무인기가 센서를 통해 바로 부근의 정보를 감지하는 것은 물론 원거리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6% 넘게 상승해 7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에 앞서 오픈AI는 전날 방산업체인 안두릴의 인더스트리즈와 미군의 드론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협력 관계를 맺은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엔트로픽이나 메타도 방산 분야로의 AI 진출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 블룸버그는 최근의 흐름에 대해 미군이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 하면서 AI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헤드라인 풀어보겠습니다. 외신, 한국 탄핵 무산의 정치적 혼란 길어질 것. 우선 소장님께서 지난주 급작스럽게 긴급 진단도 해주셨죠. 네. 주말 사이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 결과를 전 국민이 지켜봤는데요.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다만 그 리스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신에서도 우리나라의 계엄 사태와 탄핵 문제에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이 장기화될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글로벌 이슈가 한국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한 로드맵이 안 나왔어요. 이른바 여야 간의 해법의 방향이 확연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선으로 물러나고 또 임기 단축을 통해서 뭐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당에서는 아니다. 빨리 직무 정지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질 수 있는 탄핵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려요. 탄핵이 아닌 임기 단축, 적극적인 탄핵 추진을 통한 직무 정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공방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외신들도 이 상황을 이제 탐지한 거죠. 지금 보면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 실책 이후 탄핵을 피했다. 이게 탄핵이 부결되고 난 이후에 나온 분석입니다. 표결 불발은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사임에 대한 대중의 요구 확대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 분석을 한 거죠. 의원들은 윤 대통령 행동보다는 진보적 리더십으로 복귀를 더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 대한 평가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소속 정당의 보이콧으로 부결됐지만 야당은 계엄령 선포에 대한 처벌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신도 확연하게 입장이 엇갈리는 국내 상황이 여야 간에 이 부분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역시 대통령 탄핵 시도가 무산된 것은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혼란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때도 길어지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뉴욕타임즈는 윤 대통령 탄핵 시도 실패로 끝나면서 이번 주 짧은 계엄령 발효 이후 지난 3일 밤이었죠.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은 길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은 앞으로 한국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추가적인 의견을 보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심각한 불안 속에 리더십을 둘러싼 장기전에 직면했다.
핵무기 능력을 키우는 북한은 대남 위협을 심화시키고 가장 중요한 군사 동맹인 미국 행정부 교체로 양국 간 협력은 복잡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상황도 상당히 꼬여 있는데 미국도 정권 교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얼마 전에 정권이 교체돼서 한번 보시죠. 네. 외신들을 보시면 미국 내용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한일 관계가 나빴던 시기로 후퇴하는 거 아니냐. 또 교도통신은 한일 관계 기조 개선 기조 영향이 우려된다 이게 나오고요. 일본과 관계 강화를 추진했던 구심력을 이룰 것이 확실한 정세다.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중국을 보면은 한중 관계의 영향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게 중국이지만 한중 관계의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진행 사항들 실시간 전달을. 그러니까 중국은 대체적으로 이제 상황 전달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어떤 평가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탄핵 정권 교체 시에는 중국의 회유적인 접근 취할 그러니까 좀 우호적인 접근을 취한다는 표현을 회유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스 타임즈 조금 경제적인 접근이죠.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고조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할 것이다. 영국 가디언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불확실성, 불안정성 여기에 이제 장기화된다는 데 초점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우리 시장 자체를 뒤흔들 만한 변수 바로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내외에서 리스크를 살펴보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자, 여기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었던 원전, 대왕고래, 방산 등 이 사업들의 동력을 잃을까 우려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의 정치 불안에 따른 외국인 수급 이탈, 그리고 환율 급등 불안 등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대하는 국내외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이소영 그 말씀하셨던데 지금 국회 상황은 10일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삭감한 가운데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이제 지금 야당발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통령실과 관련된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해서 어차피 대통령 수행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근데 방금 전에 이 앵커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삭감이 되는 겁니다. 예비비도 다 삭감이 된 채 4조가 넘는 거의 5조 가까운 돈이 이제 삭감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 자체도 그냥 상당히 경색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화 디스카운트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그동안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면 주로 안보 문제였어요. 근데 안보 문제보다는 이제 한국 정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외적으로 보면은 트럼프발 달러 강세도 있죠. 프랑스 정치 불안에 따른 유로화 약세도 있죠. 지적되는 아시아 통화 약세, 지금 뭐 일본은 엔저고 중국도 약간 좀 위안화도 또 좀 약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르는 상황이 되면 우리 경제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3일이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환율이 또 급등했던 것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계엄령 이후에 정부가 이제 신속하게 10조 정도의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유동성을 풀어낸 것은 긴급 처방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장기화된다는 것인데 국내 정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부는 계엄 이후부터 이 매일 이제 거시경제 금융현황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또 장중에 좀 이 유동성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RP 조건부 환매 이 채권을 통해서 또 이제 자금을 좀 풀어내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될 때는 또 근본적인 처방은 안 되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환율이 1,410원으로 오른 상태지만 좀 새 쇼크가 없다면 충격이 없다면 천천히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탄핵 국면에 대해서도 과거 경험으로 보다 우리가 두 차례 탄핵 국면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프로세스와 경제적인 프로세스가 구분될 것이다.
그러니까 IMF 국장을 지낸 이 하는 총재의 판단으로는 정치 프로세스와 경제 프로세스는 따로 갈 것이다. 근데 이건 우리에게 유리한 우리의 또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다분히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크게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장 보시면은 달러 대비 주요 통화 등락률을 보더라도 지금 원화가 제일 디스카운트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호주 달러보다도 위안화보다도 또 엔저나 유로화도 좀 약세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완전히 그냥 이 평가가 아주 그냥 절하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 전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다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프를 준비되는 대로 하나 더 보시죠.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규모를 보면 지난 수목금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총 1조 이상이 나갔어요. 1조 이상의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이제 그 빠져나가는 정도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건 일단은 6시간 동안에 비상계엄 국면에서 벌어진 그 충격파인데 일단 이제 오늘부터는 탄핵 부결에 따른 충격파가 어느 정도로 커지느냐 지속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표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만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투자자들도 국내 시장에서 이탈을 해요. 이 부분을 매우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시아 통화 그 가운데서 원화 약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트레이드발 달러 강세, 또 프랑스와 독일 내각 리스크로 유로화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환율이 너무 어렵게 어지럽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커져가고 있고요. 하방 압력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방금 말씀하셨던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 흐름이 조금 더 가팔라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는 서학 투자 하시는 분들의 힘이 조금 더 보태지는 분위기입니다. 외신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입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 시장에 투자를 더 해야 되는 투자자들이 서학개미 존재하고 있는 투자자죠. 근데 더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 비상계엄 여파 때문에 잠깐 움츠러들긴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왜? 미국은 산타 랠리인데 우리는 아무 랠리도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더 골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령 사태, 이 미국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의 이 투자 심리가 요동쳤다. 이런 이제 집계가 분석이 나옵니다. 8일이죠. 지난 일요일인데 지난주에 이제 서학개미들의 투자에 대해서 좀 쪼그라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쪼그라들었지만 바로 다시 좀 늘어나는 주 후반부에 5일, 6일 가면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이거 조금 보고 말씀드릴까요?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면 계엄령 사태에 움찔한 서학개미 미국 주식 투자액입니다. 이걸 보시면 매수된 것도 좀 줄어들었죠, 그죠? 그리고 매도하는 것도 더 파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날짜 자체가 조금 이제 지나면서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일단 아무래도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도 있을 테고 투자하는 데 대해서 또 미국 주요 기업들 주가가 이제 연말에 더 강세가 될 테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투자하자. 지금은 조금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런 생각도 있을 텐데 일단은 뭐냐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이 접어드는 좀 위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이 서학개미들의 이 투자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상당히 개연성 있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주요 증권사 세 곳의 집계를 보면 지난 4일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5일은 또 늘어나요. 5일은. 그러니까 움츠러들었던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걸 본다면 우리가 절대 이걸 관가할 수가 없는 것 자체가 앞으로 미국은 뭐 테슬라도 주가가 올라간다.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팔란티어도 상황이 좋다. 그러면 더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장으로서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국내 투자자들은 다시 미장으로 더 옮겨가는 그런 상황도 우리로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부터 특히나 개장 직후에 수급풀은 반드시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흐름이, 그 매기가 어디로 통하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 증시는 지금 초비상 사태지만 연말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미증시는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혼조세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미국 증시 상황은 어떤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기록 행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미국 시장이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도 굳이 국내 증시에 있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죠. 또 우리 투자자들도 굳이 국내 증시에 투자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 우리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미국은 계속해서 S&P 500은 기록 경신입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테슬라만 하더라도 지금 한참 미국 뉴욕 증시가 좋았던 3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때가 코로나 국면을 극복하고 완전히 치솟아 올라갈 때 그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지금 테슬라만 하더라도 주가가 역대 최고 주가에 근접해 가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럼 뭐냐? 앞서 이제 분석을 해주셨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성장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보조금 다 없애라. 없애도 우리 경쟁력이 있다. 근데 제가 그때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머스크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그토록 지지했던 것은 이 바이든 정부에서의 전기 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거 없애면 테슬라는 괜찮을까? 지금 머스크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다 없애라. 다 없애라. 그냥 우리는 우리 경쟁력만으로도 얼마든지 헤쳐나가고 우리가 넘버원이다. 자신감을 보여주고. 그렇죠. 그러면 이 피해는 어디에 오겠습니까? 중국 차는 못 들어가고 미국은 테슬라로 넘쳐날 테고 자율주행으로 결국 우리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또 테슬라의 호재가 될 만한 게 뭐냐면 지금 백악관의 AI 가상화폐 이제 다루는 이 책임자 자리에 데이비드 섹스 그러니까 이제 이 말 그대로 이 페이팔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공동으로 창업을 했던 이 CEO가 백악관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스크는 더 날개를 답니다. 테슬라는 더 성성장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의 탑5 안에 한 탑 넘버 2 정도에 들어가 있는 게 테슬라예요.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 지난번 고용 지표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또 이 트럼프 당선인의 눈치를 좀 봐요. 미국 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좋은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 앞으로 다뤄왔죠.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제 베이비 컷입니다. 0.25% 조금 더 내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당장에 그러다 보니까 미셀 보먼 이 연준 이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는 만큼 이 금리라는 거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무게 중심은 트럼프 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를 만나는 것도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고 마크롱하고 같이 만났죠. 사실상 트럼프 노믹스 쪽으로 기울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고용은 골디락스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 CPI 그리고 P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둔화세가 확인이 된다면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일단은 좀 신중론이 커진 상황에서 그래도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데 무게를 두고 계신지 아니면 동결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확률상으로는 인하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 인하가 이제 한다면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만약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연준 의장은 굉장히 이제 수세에 몰리겠죠.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제가 분석해드리는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인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거의 이제 마지막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내년으로 넘어가면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0.25% 베이비 컷이 된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내년 되면 오히려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라가지는 않다 하더라도 빅 스텝으로 오히려 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연출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한미 금리 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중국 상황 함께 살펴볼 텐데요. 미중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 펼쳐가고 있습니다. 또 12월에는 경제 공작 회의가 있고요. 내년도 3월에는 전인대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내년도 3월까지 얼마나 탄력적으로 이게 운용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을 말씀드리고 한국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정말 비상국면이에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중은 고래입니다. 한국은 새우가 아니고 돌고래예요. 근데 고래와 고래는 협상이 가능합니다. 고래는 돌고래하고는 협상 안 해요. 돌고래면 생각보다 큰 것 같은데요. 커도 협상을 안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중국은 트럼프 당선인과 집권이 시작되면 협상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한단 말이거든요. 두 차례 주요 회의, 제가 말씀드린 중앙경제공작회 꽁쪼 이게 내년에 리앙호이 양해로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달 중순으로 새로운 경제 지원책이 이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 중국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레버리지를 여러 군데다 걸쳐놔야 된다. 미국은 뭐 당연한 거지만 중국도 레버리지를 걸쳐놓고 또 인도라든지 다른 시장 쪽에 베트남이든지 굉장히 이제 시장이 좀 포화되는 상태예요. 이런 부분들 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것이 지금 한국 경제인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 경제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내년은 매우 어렵다. 근데 이게 사실은 비상계엄과 무관하게 사실은 거의 나온 것이죠. 이전에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신다면은 경제 성장률인데 지금 우리가 상반기도 지금 1.5, 하반기에는 1.8인데 하반기에 저게 1.8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소비자 물가는 뭐냐면 일종의 경기 불황 상황까지도 예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 상반기에 2.8이었던 경기가 조금 좀 뛰었죠. 근데 지금 저 1.8과 2.1과 2.0이라는 이야기는 내년에 우리 지금 소비자 물가입니다. 그 이야기는 한은에서 지금 금리를 내겠지만 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고통스러운 새해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건 제가 이제 자꾸 경고를 드리는 이유는 좀 더 낙관적일 수 있는 걸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대비를 해야 이 비관론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지 어떻게 흘러가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거의 이 수치보다도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을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매우 신중하고 매우 또 체계적으로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정치적인 논란이 길어진다면은 이런 지표의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우선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도 강조를 드립니다. 네, 참 새우가 아닌 것에 기뻐해야 할지 쉽지가 않은 국면인데요. 여기서 더 철저한 대비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와 함께 인사이트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표 발표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바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표인데요. 두 지표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데에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 때문이기도 합니다. 11월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은 전월 대비 22만 7천 명 늘어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11월 실업률은 4.2%로 전월치인 4.1%를 상회했습니다. 이제 12월 FOMC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주요 경제 지표가 이번 주 발표되는 주요 물가 지표만 남은 셈인데요. 펀드스트렛의 톰 리 대표는 이 이벤트들이 소화되면 투자자들은 크리스마스와 산타 랠리 등에 실제로 투자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주 뉴욕타임스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현재 경제와 통화 정책에 대해 경제가 정말로 좋게 느껴지고 금리에 대해서는 신중할 여유가 있다고 말했죠.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는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을 88%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과연 12월 금리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1년부터 13년간 내전에 휩싸여 있던 시리아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이 주도하는 반군이 현지 시간 8일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리아 총리 가지 알잘랄리는 이 문제에 대해 시리아 국민이 선택한 모든 지도부에 맡겨져 있으며 우리는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 그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소식에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시리아 반군의 발표가 나온 직후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팀이 시리아에서의 놀라운 일들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는데요. 트럼프는 이 글에서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 붕괴와 우크라이나 전쟁 간의 연관성을 지적하면서 우크라전의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간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을 계기로 전격 회동을 하게 되면서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주선으로 약 30분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3자 회동을 진행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 승리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만나 대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절대 시작돼서는 안 됐을 전쟁이라며 지금은 블라디미르가 행동할 때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분기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액이 AI와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글로벌 반도체 장비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9%, 직전 분기 대비 13% 성장한 303억 8천만 달러로 기록했습니다. 아짓 마노차 SEMI CEO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은 AI의 확산과 힘입어 2024년 3분기에 견고한 성장을 기록했다며 반도체 제조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 걸쳐 반도체 장비 투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규모 면에서는 중국이 반도체 장비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구매가 129억 3천만 달러로 가장 높았는데요. 작년과 같은 기간 견져보았을 때 17% 늘었습니다. 대만이 4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우리나라를 제치고 2위에 올랐고요. 우리나라는 45억 2천만 달러로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슨 CEO는 총격을 당해 사망했죠. 회사에서 주최한 투자자 행사에 참석하던 길이었는데요. 미국 기업의 중심지에서 총격 살해당한 이 사건은 미국 비즈니스계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총수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보안과 임원 보호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보안 관계자들은 만약 톰슨이 경호원들과 함께 움직였다면 그가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에 위협을 감지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도 말하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난 시간까지도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그동안 의료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의료 개선을 촉구해온 미국 민간재단인 커먼웰스 펀드는 보험에 가입한 성인 45%가 무료 또는 보험 보장이 가능한 의료 행위에도 추가로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8월 발표하기도 했었죠. 톰슨이 피살당한 후 많은 회사에서는 임원들을 위한 추가 보호를 요구했다고 CNBC는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첫 행정부는 총 재산이 50억 달러를 넘는 초부유층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이는 전례 없는 돈과 행정권의 결합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2기 행정부에서도 백악관의 인사들이 부유한 인사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일론 머스크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억만장자 금융서비스 CEO인 워런 스티븐스를 영국 대사로, 억만장자 투자자인 스티븐 파인버그를 국방부 차관으로 선택했고요. 벤처 캐피털리스트 데이비드 sak스를 암호화폐 책임자로 선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또한 전직 미국 상원 의원이자 재임 당시 의회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켈리 래플러를 중소기업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같은 날 그는 억만장자 CEO인 제러드 아이작먼을 나사의 수장으로 임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새로 임명된 인물들이 억만장자이자 이 새로운 인물들은 상원을 통한 공개적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윤리적 갈등에 주목해야겠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부자들의 행진이 과연 노동자 계층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얻었던 포퓰리즘을 위협하진 않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현지 시간 7일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면서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 방위 태세는 여전히 굳건하며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소개해드립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보는 일본 증시 향후 방향성,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11월 니케이 225 그리고 토픽스 지수는 각각 2.2%, 0.5% 하락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트럼프 2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미국 무역 흑자가 컸던 국가들의 통화 절상 및 관세 등의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11월 도쿄 CPI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BOJ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된 점도 주요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업종 내에서도 수출주 위주로 부진했었던 반면 금리 인상 수혜주인 내수 컬러 업종들은 아웃퍼폼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4분기 들어 나스닥이 강세 국면을 접어들고 엔화 약세가 동반 진행된 구간에서도 일본 증시의 정체기가 길어졌었던 가운데 이 우려 요인들은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세 가지 키워드로 본 향후 방향성, 우려가 있지만 강세가 전제된다라는 부분은 유효합니다. 첫 번째, 엔화 강세인데요. 이 엔화 강세는 전개가 되겠지만 급격한 강세 반전 가능성 또한 저지가 됐습니다. 1% 정책 금리를 향한 BOJ의 통화 정책 정상화 행보는 명확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가 압력이 확인이 됐고 임금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 경제가 강력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일 통화 정책 차별화 축소는 엔화가 본격적인 강세로 갈 위험을 제거해주는 요인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축된 엔화 순매도 포지션이 지난 폭락 대비 규모가 많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엔화 강세발 급격한 엔캐리 청산 우려도 줄어들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려입니다. 다만 기업 이익이 정체되고 있죠. 엔화 강세와 수출 모멘텀 둔화는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강한 미국의 수요는 여전하고 주주 환원 정책 또한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주요국 내에서도 수익권에 위치했었던 일본의 이익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데 점진적인 엔화 강세는 수출주 중심으로 기업 이익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이익 개선의 가장 큰 이유였었던 대미국 수출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지난 2년처럼 수출이 너무 호황을 누리면 안 된다라는 문제가 상단을 제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한 미국 수요 자체에 충분히 편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융업종 중심으로 수출 민감도가 낮은 업종의 이익 개선 기여도가 커진 점 역시 긍정적이다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 모멘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통상 자사주 매입은 12월에 집중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까지 토픽스 구성 기업의 자사주 매입 공시수는 923건입니다. 이미 2023년 전체 수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또 세 번째 우려도 짚어보겠습니다. 무역 분쟁 이슈인데요. 경험적으로 실적의 긍정적인 상황에서 대체로 2개월간 변동성 해저 과정을 거친 후에 반등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과거 미중 반도체 무역 갈등 부각 시 반도체 업종의 지수 대비 상대 강도가 짧게는 1개월, 짧게는 5개월 하락 후에 상승 추세로 복귀를 성공시켰는데요. 현재 반도체 업종의 2025년 이익 성장률은 16%로 전망돼 실적도 받쳐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종 우려에도 일본 증시는 강한 미국의 수요 그리고 내수주 중심의 이익 기여도 상승, 또 마지막으로 주주 환원이라는 강세 전제가 유효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블랙먼데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밸류에이션 가격 매력 또한 존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과 중국의 물가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한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동안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변동성 강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11월 25일 이후 엔화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기존 150엔대에서 현재 140엔대 후반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단 12월 6일 기준으로는 150선을 되찾았는데 우선 같은 기간 달러 약세와 함께 BOJ가 12월 정책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 약세는 최근 취임 당일 중국과 우방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내세웠었던 트럼프와 달리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스캇 베센트가 점진적인 관세 부과를 강조하면서 트럼프 2기 통상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낮아진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트럼프 발언에 따라 달러 방향성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12월 FOMC를 통해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상 달러 약세 흐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BOJ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이시바 총리와 입을 맞추는 모양새였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엔화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금리 인상은 지연되기보다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고물가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에서 물가 상승 요인 중에서도 엔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인식이 크다라는 부분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자, BOJ는 상황에 따라서 외환시장 인식을 바탕으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여지도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와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증시 일정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